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토요 랭킹쇼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채널A와 동아일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를 중심으로 1위부터 8위까지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요즘 매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키워드는 이재명입니다. 버노스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 이와 함께 김건희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을 발표한 배우겸 가수 이승기, 그리고 희망과 절망의 소식이 섞여 전해오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현장도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토요 랭킹쇼가 준비한 첫 번째 핫 이슈, 바로 SM입니다. 안녕하세요. SM 엔터테인먼트의 총괄 프로듀서 이수만입니다. SM은 SM만의 독자적인 프로듀싱 시스템을 통해서 음악뿐만이 아닌 의상, 안무, 뮤직비디오 등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트렌드를 이끄는 차별화된 컨텐츠를 생산해냄으로 인해서 세계 음악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기술하고 전통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연결해갖고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고 있고 뭐를 하려고 그러면 법령상 우리가 뭔가 잘못거리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Was it honestly the best? 'Cause as a it's a love shot. 네, 스튜디오에는 하재근 문화평론가, 정혁진 변호사,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BTS 소속사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후발주자인 하이브가 터줏대 감격인 SM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 창립자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손잡고서 SM 인수에 나선다고 밝힌 건데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가수 활동을 하다가 국내 최초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를 세워서 1세대 아이돌인 H.O.T나 S.E.S 등을 키워냈습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님, 그렇다면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SM과 또 이수만 전 총괄의 위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수만 전 총괄이 오늘날 아이돌 중심의 한류 시스템, 네. 이거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아이돌과 한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네. 이수만 전 총괄이 80년대 초에 미국에 유학을 갔었거든요. 예. 그때 미국에서 본 게 뭐였냐면 MTV, 그때 뮤직비디오 채널이 막 생긴 거예요. 네. MTV하고 마이클 잭슨을 보고 이것이 미래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바로 10대를 대상으로 한 댄스 가수팀을 만든 거죠. 네. 그게 H.O.T였고 그게 아. 초대박을 치면서 그로 인해서 한류라는 단어가 태어났거든요. 그 이후에 뭐 동방신기, 뭐 소녀시대를 쭈르륵 나오면서 오늘날의 아이돌 전성시대가 시작이 됐던 거고, 그리고 또 SM이라는 이 회사가 여기서 무슨 가수들을 출시해서 가수가 뭐 스타일, 뭐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어떤 노래를 내고 이런 것 자체를 이수만 전 총괄이 하나하나 다 관리를 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아예 그냥 하나의 상품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아이돌들을 네. 그 만들어낸 당사자가 이수만 전 총괄인 거고, 예. 그래서 이른바 SM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스타일을 만든 사람이 이수만 총괄인 거고,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우리가 왜 관리의 삼성이라는 표현처럼 네. 관리의 SM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SM이라는 회사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도 이수만 전 총괄인 거고, 그야말로 압도적인 영향력의 인물이었었는데 네. 갑자기 SM 현 경영진이 이수만 전 총괄을 퇴진시킨다는 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 엄청난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창업자이자 대주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수만 총괄, 본인의 이름을 넣은 회사에서 왜 이렇게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게 된 건가요? 박상규 의원님.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 SM이 곧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수만이었고 네. 그 자체였는데, 이제 그 두 명의 공동 대표가 있어요. 한 사람은 2014년에 사별한 김모 씨의 처조카, 그러니까 네. 조카죠. 그러니까 처조카인데 공동 대표인 이성수 대표, 그리고 네. 탁영준 공동 대표. 근데 두 사람이 이수만 전 총괄의 그야말로 수족 같은 존재였어요. 한 사람은 처조카이자 A&R의 전문가로서 사실상 그 2인자 역할을 했던 그런 중요한 사람이었고, 탁영준
씨는 SM의 공채 매니저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슈퍼주니어의 매니저를 지냈었고 사실상 이 부부의 전 저였던 김모 씨의 집사라고까지 불릴 만큼 충직한 사람이었는데 온라인 파트너스라는 행동주의 펀드가 예. 이 지금 SM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전 총괄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을 등에 업고 이 행동에 나선 거예요. 물론 네. 지분은 1% 미만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등장하는 게 바로 카카오가 이제 나와서 9.08%의 지분을 이제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수만 전 총괄이 내가 만든 이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처조카도 그렇고 본인이 가장 믿었던 집사 출신의 공동대표도 자기에게 등을 돌리니까 적의 적은 동지가 된다. 5월 동주로 가장 숙명의 라이벌인 20년 서울대 후배인 방시혁 대표의 손을 잡고 네. 이 지분을 넘기면서 이게 이제 본격적인 전쟁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 거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행동주의 펀드, 그러니까는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 투명성이나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온라인 파트너스가 존재감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온라인은 SM과 창립자 이수만 전 총괄이 지분을 100% 가진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수만 씨에게 돈이 빠져나가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SM과 라이크 기획과는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라이크 기획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라이크 기획은 사실은 SM 엔터테인먼트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청 관계에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 회사의 지분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한 명이 다 갖고 있어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그러니까 네. 개인 회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SM과 라이크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냐면 첫 번째로 2025년까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니지먼트 수익의 약 3%를 라이크가 가져갈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9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70년쯤 후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때까지 그 SM의 음원 수익의 무려 6%를 라이크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사실은 중간에 라이크 기획이 끼워져 있지만은 그 이수만 총괄이 그 모든 수익을 실질적으로 다 가져가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 온라인 파트너스라고 하는 그 회사는 행동주의 그 펀드인데 네. 그 펀드는 뭐냐면은 주주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SM이 얻는 영업이익의 거의 한 30% 정도가 이 라이크한테 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SM 주주의 그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문제를 삼았던 거고, 그것이 단초가 돼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계약은 불공정 계약은 아닌가요? 정상적인 계약인가요? 정상적이라고 보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그다음 더 중요한 건요. 네. SM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잠재 가치가 굉장히 큰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제 현재 SM의 경영진, 방금 박상규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수만 전 총괄의 처조카, 그리고 SM 초기부터 이수만 전 총괄과 함께 일했던 이수만의 사람들로 분류됐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는 SM의 3대 주주였던 KB자산운용이 이수만 당시 총괄 프로듀서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을 때는 거부했었습니다. 하지근 평론가님, 근데 왜 지금은 상황이 바뀐 걸까요? 경영진이 뭐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수만 전 총괄 측에서는 현 경영진이 다 내가 뽑고 내가 키운 사람들인데 나한테 등을 돌리다니 하면서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현 경영진이나 SM 내부의 분위기로 제가 전해들은 바로 이 객관적인 건 아니지만 전해들은 네네. 바로는 예. 조금 개혁의 필요성을 내부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수만 전 총괄의 음악적인 지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은 맞지만 예. 최근 들어서 SM이 과거 원톱이었다가 지금 4대 기획사 중에 하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조금 위상이 과거보다는 하락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수만 전 총괄이 아티스트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정이 늦어지고 좀 이렇게 이 업무 생산성도 떨어지면서 아이돌 출시도 너무 적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네. SM의 이 시스템의 경쟁력으로 보면 더 많은 아이돌을 출시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수만 전 총괄의 결정이라는 여기에 동맥경화가 걸리면서 일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내부 개혁의 필요성에 의해서 조금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수만 전 총괄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이 과거에 이 회사의 이익이 대부분 막후에서 이수만 전 총괄한테 넘어가는 이런 구조가 내부 구성원들한테 별 문제점이 인식이 되지 않았었는데 네. 그런데 다른 주주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건가 하고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이제는 좀 넓게 내부 구성원들한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SM을 키운 사람도 이 이수만 총괄이지만 예. SM을 자꾸 쪼그라들게 만드는 것도 이수만 전 총괄이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확산되면서 예. 3.0 개혁 프로젝트 이런 게 나왔는데 이수만 전 총괄이 여기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행동주의 펀드도 있지만 그런 인식이 확산됐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우디 국부펀드로부터 1조 2천억 원의 투자 약속을 지금 받은 상태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개혁을 추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나왔고 여기에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던 가사 한 줄까지도 이수만 총괄이 사인을 해야 움직였던 왕국 아, 정말 이수만 그렇게 왕국. 움직였죠. 예, 그런 게 나오잖아요. ANR 전문가인 이성수 대표가 네. 최종안을 결재를 올리면 그 자리에서 이수만 총괄이 가사를 고치면 그 가사가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히트를 하고 대박을 쳤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21세기 K-팝의 세계화와 맞물리면서 더 이상 이런 구조로는 이수만 총괄이 1952년생이고 올해 나이 71살입니다. 나이로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글로벌화된 K-팝 이 콘텐츠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적임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요. 방시혁 하이브 대표가 8조 원대의 회사를 이끌면서 시너지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필요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이 네이버와 방시혁 대표인 하이브가 손을 잡고 카카오가 나서면서 이 싸움 자체가 더 네. 커져버린 판 자체가 커져버린 데 원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도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수만 전 총괄이 나선 트리거가 된 게 카카오의 SM 지분 확대였습니다. 지난 화요일 카카오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SM의 2대 주주로 등극하자 미국에서 급하게 이 총괄이 돌아왔고 신주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경영진이 그러면서 카카오를 이렇게 SM 경영권 분쟁에 끌어들였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카카오가 여기에 참여한 게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제가 봤을 땐 세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요. 첫 네. 번째는 이러한 컨텐츠 비즈니스가 앞으로 뭐 AI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그 자체로 굉장히 유망한 비즈니스다. 시장이 네.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다 이제 우리나라 또 K 컨텐츠가 굉장히 유망하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회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음원 회사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저런 기획사도 다 가지고 있는데 딱 빠져 있는 게 SM과 같은 그런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SM 엔터테인먼트를 카카오 그 그룹 안에 그 연예 그룹 안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네. 쭉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 생각에는 네이버하고의 경쟁 관계예요. 지금 네. 네이버하고 하이브하고 굉장히 협력적인 그러한 관계에 예.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를 가져가게 된다. 반대로 그 하이브 입장에서는 SM 엔터테인먼트를 카카오가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그 SM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눈독 들일 만한 그런 회사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주식을 어떻게 취득하게 되냐면 네.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방식으로 이 주식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그렇죠. 이런 제3자 방식을 할 때 경영권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해가지고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 만약에 이제 그 이수만 그 총괄 입장에서는 이 가처분이 인용될 것이 100% 확실하다.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혹시 가처분이 기각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9%에다가 우호 지분까지 해서 자신의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면
되면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고려도 있었겠지만 하이브하고 손을 잡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수만 씨 뭐 SM에 대한 영향력도 줄고 직접적인 수익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꾸준한 러브콜을 보내온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과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하재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이수만 전 총괄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이수만 전 총괄이 SM의 최대 주주이면서 사실상의 경영권자였었거든요. 막부에서 모든 것을 지배를 했었는데 만약에 카카오가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본인의 사실상의 경영권이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SM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질 뿐더러 이수만 전 총괄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본인의 지분을 매각하려는 그러한 뜻을 비춰왔었는데 만약에 본인의 경영권이라든가 SM 내에서의 영향력이 다 사라지면 프리미엄을 받고 한 번에 이걸 팔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지분 가치가 상당히 조금 쪼그라드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이 카카오가 들어오기 아주 확정되기 전이니까 지금이 본인이 프리미엄을 받고 완전히 지분을 넘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어서 이때 하이브가 백기사로 나타나니까 손을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시혁 의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방시혁 의장이 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이나 네. 아니면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에 대해서 좀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시혁 의장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어마어마한 IP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 IP로 인해서 굉장한 자본이 따라왔고 그 자본을 가지고 방시혁 의장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전 세계 여러 레이블들을 산하에 거느리는 하나하나 다 사들이고 있거든요. 네. 미국에서도 사들이고 있고 한국에서도 사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나라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신인 아티스트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뭐 심혈을 기울여서 한 가수 띄워서 한 3, 4년 정도 하다가 그 다음 가수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방시혁 의장은 여러 레이블을 동시에 거느리면서 우후죽순으로 아티스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시혁 의장 직속으로 방탄소년단이 있었지만 그거랑 다른 라인에서 지금 뉴진스 터지고 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SM도 또다시 산하 레이블로 거느려서 거기서 또 아티스트들이 터지고 그리고 또 산하 레이블이 많아지고 본인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점유하고 있는 영역이 넓어지면 그게 곧 절대적인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계속해서 방시혁 의장은 이 영역을 넓히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이브라는 회사 이름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벌집이거든요. 벌집 구조로 회사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한 엠파이어식의 이 회사 구조는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11조 원이 넘는 하이브가 만약에 이 글로벌한 K 콘텐츠를 이끌게 되면 세계 1위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한국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어요. 네. 어제 주가를 보면은 SM이 무려 16.85%가 상승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공개 매수가를 향해서 주가가 폭등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국의 K 콘텐츠를 키울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 이런 것도 중요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방시혁 의장은요, K-팝 분야에서 선의의 경쟁을 이어온 그런 사이입니다. 보시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 선후배 사이기도 하고요. 연역을 보면은 SM은 1995년에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하이브는 2005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SM이 K-팝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하이브는 글로벌화에 나선 그런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하이브가 약 3.4배 정도 많은 그런 수준입니다. 결국 SM의 경영권 분쟁, 이수만과 하이브, 또 여기에 SM 현 경영진과 카카오의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지분 확대를 위해서 소액 주주들의 주식도 사들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자 SM 경영진 외부의 적대적 M&A를 반대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것은 뭐 현재 경영진의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런데 조금 저는 적대적 M&A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네. 상대 기업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그런 M&A가 적대적 M&A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경영진이 그 공동 대표인데 한 명은 그 이수만 총괄의 처조카이고 또 한 명은 이수만 그 총괄이 뽑아가지고 키워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지분도 조금씩 갖고 있고, 근데 이 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그 최대 지주인 그 이수만 총괄이 자신의 지분을 원래 한 18%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게 14.8%인가 이런 식으로 요번에 넘겼거든요. 15%를 넘기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15%를 넘기게 되면 뭐 공정위에 신고하고 승인하고 기업결합 관련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14.8%로 맞춘 것 같고 네.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 20% 내지 25%의 지분을 소액 주주들로부터 이걸 매수하겠다. 시장에서 네, 매수하든 그랬죠. 뭐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0% 이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무려 11조가 넘는 그러한 그 거대 공룡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이 연예 기획사 이런 쪽을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가장 큰 회사가 CJ E&M일 텐데 예, 예. 그 CJ E&M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연 진짜 그러한 그 기업이 그 무사하게 큰 무리 없이 그 생겨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성수 타경준 대표의 임기는요 3월 27일 날 끝나고 그 두 사람을 재선임할 의지가 현재 최대 주주 입장에서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공동대표 체제에도 변화가 있을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 연예 산업계에 좀 변화를 불러올 것 같은 그런 큰 이슈라서 오늘 SM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4개월 딱 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끝났고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오늘 1심 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세 조정 혐의 자체는 인정됐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소 계획 있으신가요? 김건희 여사는 되지 않았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어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킨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건데요. 먼저 권오수 회장과 도이치모터스 왜 어떻게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이현종 의원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이제 이 회사의 어떤 규모를 키우려고 예. 이걸 했었는데 사실은 그 주가가 사실상 이게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가치를 키운다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이 권오수 회장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이제 부탁을 해서 주가 조작을 이제 실시를 했는데 네. 실제로 2009년부터 이제 2012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주가의 어떤 상승을 주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투자자들을 모았어요. 투자자들한테는 한 91명으로부터 이제 투자자를 모아서 그 투자자들의 어떤 계좌나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이 주가 조작을 한 것인데 문제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용만 당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문제는 예전에 이제 금감원에서 한번 조사를 하다가 이제 그만뒀던 사건인데 근데 이제 이 권오수 회장 같은 경우는 이 주가 조작 혐의로 해서 이제 수사를 받다가 이제 이렇게 구속이 됐고 이번에 이제 재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 사건의 어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보다는 실제로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2009년도에 여기에 이제 자신의 어떤 계좌를 이용을 해서 투자를 했던 이제 그런 혐의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거 자체가 금감원에서 무혐의로 일단 끝났었는데 실제로 뉴스타파라는 이제 언론에서 이제 당시에 경찰의 내사 보고서 거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여기 투자한 적이 있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이거를 이제 최강욱 의원이 이제 고발하게 됩니다. 네. 고발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이제 김건희 여사 쪽으로 이제 이 불이 붙은 이제 그런 사건인데 이번에 이제 1심 판결이 났는데 원래 구형은 징역 8년에 구형이 됐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집행유예 선고가 된 사건입니다.
네, 최준봉 교수님, 네. 법원의 1심 판단이 이렇게 좀 검찰 구형하고 차이가 있었던 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법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익을 못 남겼다는 게 이유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을 시도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성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이익이 없었다는 거죠.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법조계에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보면 괜찮냐?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범죄 자체가 갖고 있는 무거운 이면 개미 투자는 일반인들이 당하는 피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주가 조작 투자를 했는데 그걸로 주가 조작을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뭐 좀 형을 가볍게 받는다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도 비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좀 약하게 처벌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 건 관련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가 조작 시기를 1차, 2차로 나눴는데 이번에 무죄가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다는 거거든요.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1차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고 2010년 10월 이후로 2차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는데 1차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지금 판단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무죄가 나온 것 같고.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2010년 10월 이후에 있었던 주가 조작은 그건 범죄다. 그래서 처벌이 이루어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한 것 같아요. 1차와 2차는 구별이 돼야 되고 2차에서 일어난 주가 조작은 범죄 행위가 맞다. 그리고 공소시효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죠. 네, 하지만 시세 조정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뭐 공모한 건 맞지 않나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 주가 조작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뭐 양형 이유가 된다. 이것은 좀 일반적인 일입니까? 양형 이유가 될 수가 있죠. 예컨대 어떤 사람을 내가 살인을 하려고 목적과 의도가 있고 실행까지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죽은 거하고 그냥 경미하게 다친 거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시세 조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그런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아야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가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그 막대한 이득이 발생한 건 아니니까 그 차익 실현이 크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돼가지고 검찰에서는 무려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그 다음에 추징금 81억, 추징금 81억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지금 그 범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 다음에 벌금 3억 원으로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체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더 관심을 받은 것은 김건희 여사가 관여하지 않았냐 하는 의혹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의혹인데 일단 판결문에는 김건희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원 판결문을 바로 공개는 하진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위해서 16쪽 분량의 참고 자료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도 김건희 여사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뭐 여러 그 법률적인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검형이 안 된 것을 주가 조작에 관련이 있으니까 뭐 특검을 하자 이 부분은 정치 공세적 측면이 있다고는 봐야 되겠어요. 그러나 여론조사를 뭐 여기서 수치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고 그 뭔가를 의혹을 털고 가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정치적으로나 이 국면에서 볼 때 어쨌든 여권에서도 이 문제를 마냥 외면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법적으로 클리어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더 이상 뭐 이제 뭐 나온 게 없으니까 검형도 안 된 사람을 어떻게 뭐 조사하는 거냐. 검찰에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이제 이렇게 가지만 특검 요구에 대한 이 정치적 공세에는 뭔가 답을 내놔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이 두고두고 정치적 부담이 될 거라는 점은 좀 생각해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어떻게 관여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최진봉 교수님. 일단 이런 거예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1차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통장, 그러니까 계좌가 맡겨졌고 그 계좌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에 활용이 된 건 맞아요. 그거는 이제 나온 거니까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몰랐고 손해보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1차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20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이제 대선 후보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때는 이제 손해보고 나왔기 때문에 주가 조작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이번 판결에서 보면 면소가 됐다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이제 지금 법원의 판결만 본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니까 처벌이 불가능한 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차 시기에 물론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게 주가 조작 관련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검사가 PPT로 발표했던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요. 예. 김건희 파일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 하나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파일에 보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다시 한번 2차에도 활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주가 조작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의혹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7초 후에 사세요. 예를 들면 통정 매매라고 하죠. 예를 들면 네네. 짜고서 언제 파세요라고 주가 조작 시작될 때 그 매도하는 시점을 지정해 주는데 7초 만에 그게 또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통정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검사가 질의했던 질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현재는 김건희 여사는 소환을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고 조사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클리어하게 정리됐다고 보지 않고 2차에 남아있는 부분에서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보면요. 주가 조작 공소시효 10년인데 2010년 10월이 시세 조정을 주도한 이른바 주포의 변화로 시세 조정의 변곡점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자세히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범이 다른 겁니다. 그 네. 주도한 사람이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강욱 의원은 민주당 쪽에서는 이 이제 보통 처음에 벌어진 게 이제 저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네. 우리가 포괄일제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진 범죄가 있으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그 전에 이루어진 범죄를 추적해서 그걸 전부 다 포괄일제로 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이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법원에서 보니까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처음에 이루어졌을 때 그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과 그 다음에 이루어졌던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사실상 다른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괄일제로 한꺼번에 이 세 사건을 묶을 수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네. 즉 이거는 뭐냐면 2009년도에 김건희 여사가 투자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미 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도 보면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주가 조작을 알고 개입했느냐? 지금 이번에 보면 전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주가 조작에 어떤 의도가 없었다. 이런 이제 판단을 내는 것인데 91명이 여기에 이제 계좌를 빌려줍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검찰에서 이게 주가 조작에 관련된 분이라면 이 91명을 다 조사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문재인 검찰에서는 그 조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확인한 결과 이게 무혐의다라고 판단했는데 문제는 그거를 결론을 안 내려줘 버린 거죠. 당시 문재인 검찰에서.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검찰로 넘어오면서 또 이걸 또 결론을 지금 내리기에는 정책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붕 떠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제로 2009년도 했던 것은 이미 다 끝나버렸고 나머지 사건도 그 관련된 전주라는 다른 사람은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무죄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상황이라면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심 판결 이후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원의 선고를 통해서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주목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공소시효 만료와 방금 말씀하신 전주 무죄였는데요. 그러니까는 돈을 낸 B 씨에 대한 무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도 결국에는 이것과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정익진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앞으로 김 여사 관련해서 뭐 수사나 이런 데에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저기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번에 판결이 나왔는데 전주가 그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계좌가 이용이 됐다고 해도 그 선수들 플레이어들하고 사이에 어떤 그 주가 조작에 대한 공모 관계가 있었어야지 처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전주 아무리 돈을 댔다고 해도 모르고 돈을 댔거나 그런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단순히 계좌만 이용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어떤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일단 그 첫 번째로 깨진 거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면소 판결이에요. 면소 네. 판결은 뭐냐면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공범 중에 하나가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나머지 그 공범에 대해서는 기소가 안 됐어도 마찬가지로 그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거든요. 중단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번에 그 플레이어 이 씨가 면소 판결이 아니고 유죄 판결을 갖다 받았으면 만약에 그 플레이어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비록 뒤늦게 지금에 와가지고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공범 자체가 면소 판결이 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설령 만에 하나 그 공모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번에 그 면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게 이제 그 포괄일제 마지막 그게 언제냐면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3년 6월인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6월까지는 적어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를 확인해가지고 기소를 갖다 해야 될 텐데 네.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뭐 지금 검찰에서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특검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특검 언제 선임해서 또 그 특검이 언제 또 수사해가지고 6월까지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지나가게 되면 또 면소가 나올 텐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플레이어 이 씨가 그 검거가 된 게 2021년 11월 15일이에요. 네. 그다음에 권오수 회장이 구속이 된 거는 11월 16일이고 기소가 된 거는 2021년 12월 3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작년 2022년 1월 14일 날 민주당 선대위에서 김건희 여사 고발까지 했다고요. 예. 그런데 왜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만약에 진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가 짙고 이건 꼭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특검을 왜 그때 시작 안 해가지고 그랬는가? 결국은 민주당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혐의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연기만 피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 와서 또다시 드는 거죠. 네, 어제 법원 판결에 여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요.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의 친문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혐의가 나온 것은 없었고 판결문의 이유에서조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판결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거짓 프레임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하려는 준비를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해서 범죄 의혹이 특별 대우를 받고 덮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십시오. 네, 최준봉 교수님, 이렇게 똑같은 판결을 놓고서 하나의 판결을 두고 여야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와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지금 모든 명쾌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2차 시기에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재판 과정에 나온 얘기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2차 시기에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고 또 그 어머님 되시는 분의 계좌도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들이 나왔어요. 네. 그럼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를 안 하잖아요, 지금. 그게 최근에 나온 얘기고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한 번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하거나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거죠. 과연 그럼 김건희 여사가 2차 시기에 지금 그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2차 시기에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된 그 내용에도 그 2차 시기에도 주가 조작에 가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포괄일제 문제도 저는 2심에서 검찰이 뭐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권오수라고 하는 회장이 실제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이 사람은 1차, 2차 다 개입이 돼 있어요. 네. 밑에서 일했던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일했던 소위 주포라고 얘기하는 작전 선수라고 하죠. 이 사람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에 들어갔던 사람이 2차에 안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분리를 한 건데 예. 이거는 법리적으로 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시작된 시점을 마치는 시점까지로 연결된 사건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게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볼 거냐의 문제인데 권오수 회장이라는 사람이 주가 조작을 주도했다고 하면 이 사람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 법리적 판단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2심에 가면 포괄일제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이 김건희 여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번도 소환이 되신 적이 없어요. 그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검찰이 좀 수사를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1심 나온 것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 소환 회술래 같은 수치입니다. 네, 방금 보셨듯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검찰에 나가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달 새 벌써 세 번째 검찰 조사인데요. 이 대표 약 11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조사 좀 어떻게 받으셨나요? 진술서 외에 다른 답변도 좀 하셨어요? 오늘 조사도 역시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의 의미나 또 문장의 해석 이런 걸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늦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검찰이 혹시 준비한 질문은 다 했나요? 3차 소환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검찰이 물어보십시오. 네, 이 대표는 새롭게 제시된 증거가 없다, 왜 불렀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검찰에서는 직전 조사에 없던 내용으로 2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그렇다면은 검찰이 새로운 질문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질문보다는 이제 지난번에 못했던 질문들을 연속해서 이제 한 것이죠. 예. 저는 이번 조사는 일단은 절차를 밟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 대표가 이미 본인이 낸 진술서 이외에는 거의 진술하지 않다는 것은 뭐 다 공지의 사실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판단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물어는 봐야 되겠다는 판단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그 근거로 대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안 했던 것도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면 또 그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제 절차를 밟아 나가는 단계에서 저는 이번 소환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뭐 본인은 지금 진술서 이외에는 일체 뭐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마 검찰이 이 조사 단계에서 모든 증거를 다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어차피 앞으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뭐 전혀 새로운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아마 검찰은 영장 청구를 위한 절차는 이미 마무리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본인이 출두를 하면서 이렇게 공개 출두를 시켜서 뭐 회술례를 한다, 뭐 얼굴에 해치를 칠해서 이제 창피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조국 전 장관 시절에 이 검사 규칙이 바뀌었어요. 본인이 출두하는 사람이 비공개 요청을 하면 검찰은 비공개 소환을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옛날처럼 포토라인에서 안 써도 됩니다. 근데 한 번도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조사를 조용히 받고 나오겠다 하면 사실은 비공개 요청을 해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지 하지 않고 계속 본인이 공개 소환과 공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제 나와서 한 이야기를 보면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민생 관련된 이야기를 왜 검찰청사 앞에서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이 공간을 본인의 어떤 정치적 주장으로 메꾸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검찰에서 본인을 공개 출석시켜서 창피주려고 한다? 이건 말이 성립되지가 않는 거죠. 얼마든지 본인은 비공개 소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대표 성남FC 의혹에 이어서 대장동 의혹 등으로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번에도 답변은 진술서로 가름을 했다고 해요. 계속 이렇게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가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네. 진술서로 가름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일단 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독재 시대 때 진짜로 그러한 검찰 체제 하에서 독재 정권에서 뭐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혐의를 씌워가지고 사람을 그 정적을 그야말로 제거하는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은, 이재명 대표의 상황은 그때랑은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같을 수가 없는 것이, 이거는 개인적인 그 비리 혐의에 관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속돼서 기소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위에서 최종적인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이냐면, 아, 저분이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막 이렇게 답을 갖다 하기 시작하면 네. 어제 하루에 다 끝낼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복잡한 사건 해보면요, 검찰에 불려 나가는 게 10번도 나가고 20번도 나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 이 정도 건이면은 진짜로 뭐 최소한 한 10번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또 이제 싫었겠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법원의 재판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면 네. 하루 종일 하는 재판을 일주일에 2번, 3번씩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당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범죄 수사를 정치화하는 것은 진짜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쯤 와가지고는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갖다가 했을 때, 그때 방탄하지 말고, 뭐 방탄이 이렇게 검찰 그 수사에 협조한 게 방탄은 아닌 거고, 결국은 불체포 동의안 관련해가지고 그냥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하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진짜로 보니까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럼 영장이 기각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이제 또 그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그러면은 민주당이 과연 정치적으로 설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준봉 교수님.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체포 동의안 얘기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뭐 표 단속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내부 분위기가 어떨까요? 뭐 내부 분위기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체포 무슨 영장이 발부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계속 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하고 있는데 무슨 체포를 합니까? 예를 들면 나오라는데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면 그때야 체포 동의안이 체포 영장이나 이게 발부가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네. 이재명 대표 나오라면 계속 지금 3번째 나갔잖아요. 제가 볼 때 다음에 나오라면 또 나갈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체포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저는 낮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도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신청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기소는 하겠죠, 물론. 기소는 100%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구속 기소를 할 거냐, 불구속 기소를 할 거냐는 아마 이제 논의가 될 텐데, 뭐 물증이 명확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검찰을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이 되면 그건 정말 후폭풍이 엄청나게 커질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고민이 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뭐 표단속을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예컨대 뭐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때 가서는 뭐 논의가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뭐 표단속이 나섰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한 축이죠. 50억 클럽과 관련해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1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 무죄를 예상했다고 밝혔지만 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 딸의 600만 원 장학금을 거론하면서 판결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당초 뭐 생각한 대로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뭐 무죄가 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정치자금법도 저는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이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조국정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이 기막힌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주머니 돈이 쌈짓 돈이죠. 말이 됩니까?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의원 아들이 아니었으면 50억 주겠어요?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저 종로바닥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자꾸 다 물어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냐? 네, 법원에서도 퇴직금 액수가 이례적으로 크고 또 대장동 사업과 직무 연관성도 있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아들의 50억 퇴직금이 곽 전 의원,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한 뇌물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근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능력이 출중해서 50억을 받게 되었다 이런 뜻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그 취직했을 때 받은 월급이 233만 원에서 383만 원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입사 기간이 일한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 5년 9개월이었어요.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퇴직금을 일반적인 퇴직금을 계산을 해보면 2,259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50억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221배인데 만약에 그렇게 일을 잘하면은 당연히 연봉을 갖다 뭐 10배로 올려줬든지 몇 억을 줬든지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데 그 검찰에서는 이게 제3자 뇌물이 아니고 뭐 아들이나 뭐 다른 사람한테 주고 돈을 주면 부정한 청탁이 있으면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 돈이 결국은 그 곽상도 전 의원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다. 왜냐하면 정영학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아들이 자꾸 아버지가 돈 언제 어떻게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막 물어본다라는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주 골치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가 봐도 이 돈은 그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는 곽 의원한테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당연히 특가법상의 뇌물죄 금액이 크니까 이렇게 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 진술 내용이 전문 진술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곽 의원의 아들이 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곽 의원의 아들이 피고인도 아니고 또 법정에 나가가지고 직접 진술을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문 증거가 그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은 원 진술자 여기서는 곽 의원의 아들이 될 텐데 진술할 수 없어야 돼요. 근데 진술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나가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그런 뭐 이야기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어지고 거의 그냥 수학적 도식적으로 검찰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증명력을 떠나가지고 증거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갖다가 해보니까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나 성남의 뜰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한 일이 있는가 하는 생각은 저도 들거든요. 혐의가 뭐냐면은 뇌물과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가 관계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남의 뜰이 와해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갖다가 취했다라는 혐의인데 과연 그게 입증이 되나?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금융지주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게 입증이 됐나? 아마 재판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의심은 많이 가지만 내가 확신을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그 처벌을 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1심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 부분 보강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유죄 판결 충분히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건너간 50억과 관련한 대장동 일당이 나눈 얘기,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헌에 불과하다는 김만배 씨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정영학 녹취록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이 돈 달라고 한다,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고문료로는 주면 안 된다, 아들을 통해서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눈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정혁진 변호사님, 증거는 되지만 유죄 증거는 아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사 재판은 모든 증거가 다 증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그걸 보고 신빙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면 되는데 형사재판은 민사재판하고 틀려가지고 증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상대방이 동의하면 되는데 그 피고인이 그런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증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문 증거, 다른 사람이 전문 증거가 영어로는 hearsay evidence라고 그래가지고 제3자가 한 이야기를 내가 전하는 게 전문 증거거든요. 그런데 전문 증거는 워낙 이게 그 거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제3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 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아주 믿을 만하다 그러면은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곽상도 의원 전 의원의 아들의 진술이 그렇게 진술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저 녹취록은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하고 그 증명력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명력은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배척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증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재판부에서 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 정영학 녹취록이 유죄의 증거가 아니란 판단이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정말 골인데 이게 빠져버리면 대장동 수사가 이 자전거에서 체인이 빠진 것처럼 헛돌 가능성이 높죠.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이때까지 되어왔던 것들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준 것이다 라는 논리로 지금까지 접근을 해왔는데 아니 아들에게 준 것도 아버지한테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러면 김용 정진상 뭐 이런 분들은 이 대표랑 어떻게 결부를 시키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무죄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돈을 건넸다고 단 들었다고 말한 진술들도 신빙성이 없는 거죠. 같은 녹취록인데요. 저는 검찰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정영학 녹취록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정익진 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 내용들이 원래 얘기했던 사람을 다 불러내서 법정에 진술을 받아야 돼요. 그게 사실이다. 근데 누구 하나라도 그거 사실 아닌데요. 그때 제가 그냥 뻥으로 그냥 얘기한 건데요. 아니면 그때 과장해서 얘기한 건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증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럼 정영학 녹취록으로부터 사실은 대장동 사건이 시작이 됐어요. 정영학 녹취록을 근간으로 해서 이 대장동 사건의 수사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지금 구속까지 되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물론 뭐 녹취록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그분이 이재명이라는 얘기도 없어요.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얼개를 짜 맞춰가는데 정영학 녹취록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녹취록 중에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100% 그 모든 것을 증거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 이렇게 되면 누군가 처음에 얘기했던 원소스가 누군지를 찾아내서 그 사람이 법정에 출두해서 본인이 증언을 해줘서 맞다라고 얘기해지기 전에는 그 증거가 하나도 증거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상당히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를 촘촘하게 준비해야 되고 그 말을 했던 사람을 다 찾아내서 법정으로 나오게 해서 진술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건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단순히 녹취록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이게 범죄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하나의 더 준비할 내용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현정 의원님,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 건가요? 글쎄요, 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증거들을 검찰이 이제 광범위하게 수집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뭐 야당에서는 왜 이렇게 압수수색을 많이 하느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하느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진상 씨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식으로 보고했는지 이 관련자들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 주변 관련된 증거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곽상도 의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곽상도 의원의 역할 이거 자체가 이제 명확치 않다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좀 전에 기자들을 질문했습니다만 모든 사안들을 본인이 다 결제했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잖아요. 뭐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조금 이 사건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곽 전 의원 항소심 공판에 대응할 검사 인력을 늘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계속해서 보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는 당을 잘 안정 속에서 개혁으로 이끌고 나가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향해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윤 정부도 정말 성공할 수 있다. 그 일을 위해서 제 모든 그런 노력들을 다 하겠습니다. 뒤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반드시 역전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만들어 가겠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보시면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렇게 네 사람이 대결을 벌일 예정인데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조경태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은 이제 탈락을 했는데요. 네. 지금 4명이 보면 확실한 어떤 자기 지지층들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이 국민의힘의 주류 쪽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고, 네. 안철수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비윤계라든지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이고, 그다음에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친이준석계 거기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강성 보수 여기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어떤 이 대의원 구성이나 이걸 80만 명 정도를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영남 지역의 어떤 비중이 40% 정도 되고요. 또 5, 60대가 이제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조사보다는 저는 결과는 김기현 후보한테 좀 더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1차에서 과반을 얻느냐 안 얻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안철수 그다음에 김기현 이 두 사람이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양쪽 즉 2명의 지금 황교안 후보하고 천하람 후보 이쪽 표가 어느 방향으로 이제 쏠릴 것인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 표차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네. 현재로 봐서는 김기현 의원의 어떤 그 대세론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박성규 의원님. 일각에서는 천하람 후보가 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다. 좀 구도를 흔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확실한 어떻게 지지층 보십니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준석 전 대표계가 공개 지지를 천명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런 얘기 아주 주목해봐야 될 건 결선 투표를 가더라도 나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 이 말은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가 없을 거라는 걸 미리 못 박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결선 투표에 가서 두 사람만 남게 되면 본인의 이름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말을 하느냐. 확장력을 더 키우겠다는 전략적인 얘기겠지만 네. 어쨌든 천하람 후보가 그 굉장히 약진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 또 확고한 지지층 얘기하셨는데 85만 명 가까운 책임당원이 100% ARS 디지털로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오프라인 투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이 후보 간의 지지율이 요동칠지 가장 주목해봐야 될 후보가 사실은 천하람 후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심지어는 중도 사태에 압박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었는데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 예. 가지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 이준복 정무수석이 와서 그러니까 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네. 뭐 국민들이 볼 때는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안철수 후보를 지금 압박하고 있어서 아마 중도 사태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아마 완주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 상황은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달 조금 덜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또 그 예컨대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친윤계에서 어떤 압박을 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도가 심해지면 뭐 중도 사퇴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완주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이번엔 완주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일요일 날 국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더 이상 후보들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후보들이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철수는 절대 철수 안 할 거예요. 안철수 의원의 경우도 자기 정치 생명이 지금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향하는 목표가 대통령 출마하고 싶은 목표 아니에요. 지금 내년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지 못하면은 대표직도 사퇴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 목표도 같이 달아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안철수 후보의 막강한 경쟁 상대인 김기현 후보는요,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습니다. 바로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나 전 의원의 지지가 표심을 잡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안철수 후보는 수세에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를 노리는 후보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번에 눈길을 끄는 게 친윤계 후보들이 탈락을 하고 이준석계 후보들이 전원 생존했다는 건데요. 정익진 변호사님, 다시 이준석 바람이 부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고 저도 굉장히 좀 뜻밖이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현역 재선 의원들이 탈락하고 오히려 그 상대적으로 그 정치적인 그 영향력이라고 할까, 젊은 그러한 후보들이 그 컷오프에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거기에 대한 그 영향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엇보다도 김기현 그 후보와 그다음에 친윤 쪽에서 워낙 거세게 몰아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조금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결국은 선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저기서 그 최고위원이 뭐 천하람 후보가 대표가 되는 일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친이 그 후보 측에서 그 누가 최고위원이 될 수 있을 것인지 한 명이라도 그 부분이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자기 코가 석자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누가 뭐가 되는 것보다도 지금 이렇게 SNS 활동하고 그럴 계제는 아니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이준석계가 본선 행을 가는 것이 대통령실에서는 신경이 쓰일까요? 신경이 쓰이긴 할 텐데, 지금 이게 전략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그 대표 1명, 그다음 최고위원 2명, 자, 최고위원은 2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친윤계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지명도가 전 그 최고위원, 그러니까 전 지도부의 최고위원 했던 분들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 면에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표가 이쪽은 다 분산이 돼버렸고 저쪽은 집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명이 이제 컷오프에 살아남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제 이준석계가 지난 대표 시절에 모았던 당원들이나 거기에 어떤 응집력이 있다는 거는 뭐 확인하는 부분 같아요. 이게 확실하게 이제 당내에서는 이제 비주류로 분명히 자리매김한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전체 결과를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친윤계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아마 전략 투표를 할 겁니다. 자, 누구를 밀어라, 어느 두 사람을 밀어라 라는 하기 때문에 그나마 본선에 가면 결과는 상당히 뒤집어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토요일 랭킹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